지난 수년간 전쟁 중에도 불굴의 성장세를 보여왔던 거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막대한 군사비 지출과 각종 보조금 정책으로 경제를 유지해왔던 이 국가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죠. 놀랍게도 최근 들어 이들의 성장 동력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푸틴 정부는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러시아 경제의 실상과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메커니즘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였던 이들의 경제가 어떻게 급격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죠. 전쟁이 시작된 이후 거의 3년 동안 러시아는 서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적 탄력성을 보여왔습니다. 국방 관련 지출이 작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25% 늘어나며 총 13조 5천억 루블에 달했는데요. 이는 연방정부 전체 예산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 덕분에 2022년 한때 위축되었던 경제 성장률이 2023년과 2024년 초까지 연간 4% 이상의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전쟁 경제라는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이런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수 산업에 집중된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GDP 수치를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장기적 경쟁력과 생산성은 오히려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년 연속 4.3%라는 인상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던 러시아 경제가 올해 들어 갑자기 0.6%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기술적 침체 국면에 진입했죠. 더욱 놀라운 건 2025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6%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비록 2분기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성장폭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고 결국 재무부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당초 2.4%에서 1% 미만으로 대폭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는 단순히 일시적인 조정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의 표면화로 보입니다. 전쟁 초기 몇 년간은 비축된 자원과 긴급 정책들로 버텨낼 수 있었지만 이제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2023년 중반부터 러시아 경제의 이런 급반전을 예측해왔습니다. 전시 경제의 특성상 단기적 화랑 이후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조정 국면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죠. 이렇게 급격한 성장 둔화가 나타나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극단적인 고금리 정책입니다. 지난 2년간 러시아 국내에서는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속되어 왔는데 연간 물가 상승률이 2023년 4월 2.3%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에서 시작해 2024년 내내 7%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2024년 3월에는 무려 10.3%라는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런 급격한 물가 상승은 주로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대규모 정부 지출, 그리고 노동력 부족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러시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식료품 가격이 전년 대비 12% 이상 올랐고 의류와 신발은 15%, 주택 관련 비용은 8% 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본 생필품들의 가격 상승폭이 컸죠. 이런 급격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2023년 7.5%였던 기준금리를 2024년 말 21%까지 끌어올리는 초강력 긴축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돈을 쓰기보다는 은행에 맡겨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도록 만든 정책이었죠. 21%라는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경제국 중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극단적인 수준입니다. 참고로 같은 시기 미국의 기준금리는 5.5%, 유럽중앙은행은 4.25% 수준이었으니 러시아의 금리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책 효과는 나타났습니다. 총 소비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올해 8월에는 8.1%까지 낮아져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죠. 하지만 여전히 중앙은행 목표치인 4%의 2배를 넘는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긴축 정책 지속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최근 연료비 상승과 환율 변동 등이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리 인하 시점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금리 정책이 인플레이션 억제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동시에 경제 성장에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나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을 받기가 극도로 어려워졌고
개인 소비자들도 주택 구입이나 자동차 구매 같은 대형 지출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심각했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자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인해 운영자금 확보조차 어려워졌고, 많은 업체들이 사업 축소나 폐업을 고려하는 상황에 내몰렸죠. 건설업과 제조업 등 자본 집약적 산업의 침체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주택건설 허가 건수가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고, 자동차 생산량도 2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고용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죠. 중앙은행도 이런 부작용을 인식하고 올해 초부터 조심스럽게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8% 이상으로 중앙은행 목표치인 4%의 2배를 넘고 있어 본격적인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으로 인해 국내 연료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죠. 우크라이나군의 정밀 타격으로 러시아 전체 정제 능력의 약 15에서 25%가 가동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디젤과 휘발유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국내 공급 확보를 위해 연료 수출 금지 조치까지 내렸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도매 휘발유 가격이 최근 몇 개월 새 무려 40%나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료비 상승은 운송비 증가로 이어져 모든 상품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처럼 국토가 넓고 운송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연료비 상승의 파급 효과는 매우 크죠. 정유시설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구 제재로 인해 필요한 설비나 기술 도입이 어려워 복구 작업이 지연되고 있고, 복구가 완료되더라도 언제든 재공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원인은 러시아 경제의 핵심인 에너지 부문의 급격한 수익 악화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러시아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인데, 올해 들어 이 분야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석유 및 가스 관련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약 21% 감소했고, 2025년 예산안을 보면 크렘린궁은 이 부문에서 나오는 세수가 전년 대비 22%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팬데믹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석유 채굴에 부과되는 광물 추출세 수입이 32% 감소했고, 천연가스 관련 세수는 무려 52%나 급감했습니다. 수출 관세 수입도 거의 30% 줄어든 상황이죠. 이런 수입 감소에는 앞서 언급한 정유시설 공격도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요인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루블 환율이 올해 들어 달러 대비 약 20% 강세를 보이면서 러시아산 에너지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같은 양의 석유나 가스를 팔아도 루블로 환산했을 때 받는 돈이 줄어든 셈이죠. 이는 러시아 정부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환율 강세 자체는 수입품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출 의존 경제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공동 주도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 OPEC가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원유 생산량을 늘려온 것도 문제입니다. 이는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전통적 산유국들이 높은 유가에서만 수익을 낼 수 있는 미국 셰일 업체들을 시장에서 밀어내려는 전략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 둔화로 석유 수요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공급을 늘리다 보니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전망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 1배럴 평균 가격이 2024년 68달러에서 2025년과 2026년에는 55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러시아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천연가스 시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유럽으로의 파이프라인 수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LNG 수출로 전환하려 하고 있지만, LNG 시설 건설과 운영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서구 제재로 인해 필요한 기술과 장비 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수입 감소는 러시아 정부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이미 GDP 대비 1.7%에 해당하는 연간 목표 차입액 전체를 소진했고, 재무부는 군사비 지출이 다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까지 예산 적자가 GDP의 2.6%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2025년에 이보다 훨씬 큰 적자를 낼 예정이고, 미국의 경우 러시아의 2배 정도 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하지만 러시아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큰 부담이 됩니다. 서구 제재로 인해 국제 자본시장에서 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모든 자금을 국내 저축자들로부터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적자라도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정부는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국내 대출기관에 높은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시중에 많은 루블이 풀리게 되어 다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크렘린궁은 외환과 금 등 유동성 자산으로 구성된 비상자금인 국가복지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완충자금이 무서운 속도로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죠. 블룸버그 통신 분석에 따르면 전쟁 개시 이후 이 기금의 3분의 2가 이미 소진되었고, 유동성 자산 규모가 3조 루블 아래로 떨어져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소진 속도를 고려하면 2026년 중반경에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복지기금이 고갈되면 러시아 정부는 더 이상 외부 충격을 완충할 수단을 잃게 됩니다. 유가 급락이나 추가 제재 등의 상황에서 대응 여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고, 이는 경제 변동성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요인입니다. 비축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자 크렘린궁은 결국 세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2030년 이전에는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으로 각종 세율을 올리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2025년 초부터 누진 개인소득세율이 13%에서 15%로 인상되었고,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20%에서 22%로 올라가며 중소기업 대상 세금도 함께 늘어날 예정입니다. 기업 소득세율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될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정도의 세율 조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가 처한 상황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이미 고금리로 인해 성장 동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증세는 경제를 본격적인 불황으로 밀어넣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인상은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직접 전가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인상과 동시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 소득세와 기업 소득세 인상은 내수 소비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소비자들은 지출을 더욱 줄일 것이고, 세액 부담이 늘어난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위험이 있고, 그렇다고 현재의 고금리를 유지하면 성장 침체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비 지출을 대폭 줄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군사작전을 고려할 때 국방비 삭감은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죠. 에너지 수출 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국제 유가 상승이나 루블 약세가 필요한데, 이는 러시아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점입니다. 서구 제재가 지속되는 한 국제 금융시장 접근은 여전히 제한적일 것이고, 우크라이나와의 군사적 갈등이 계속되는 동안 국방비 대폭 삭감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에너지 부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도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산업 육성과 경제 다각화에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고, 현재와 같은 제재 환경에서는 필요한 기술과 투자 유치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죠. 정유시설 공격으로 인한 국내 연료 공급 차질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구에 필요한 설비와 기술의 상당 부분이 서구 제재 대상이어서 대안 조달에 시간이 걸리고, 복구 후에도 재공격 위험은 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경제적 압박이 러시아의 대외 정책이나 군사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 여력이 줄어들면서 군사작전 지속에 필요한 자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국내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높아지면 정치적 안정성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연료비나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체제 지지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정치적 변화에 촉매 역할을 한 사례들이 있었던 만큼
크렘린국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푸틴 정부는 이런 다층적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려 할까요?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우호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이미 서구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의 무역 결제를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나 위안화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 확대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고 에너지 수입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금융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힘, 가스 파이프라인 같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도 지속되고 있죠. 또한 북한이나 이란 같은 다른 제재 대상 국가들과의 경제적 연대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과는 제재 우회 경험을 공유하고 대안적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며 군사 기술이나 자원 교환을 통한 상호 협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내수 시장 육성을 통한 경제 구조 다변화입니다. 그동안 에너지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경제 구조를 제조업이나 농업, IT 등 다른 분야로 확장하려는 시도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 정부는 수입 대체 산업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 기업들이 철수한 자리를 국내 기업들이 메우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자리에 부키킹, 스타벅스 자리에 스타스 커피 같은 러시아 브랜드들이 들어서고 있고 IT 서비스나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도 자국 기업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의 성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서구 제재 이후 식품 수입 대체 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러시아의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제는 농산물 수출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밀 수출량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대안들도 단기간에 눈에 띄는 효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제구조 전환에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고 우호국들과의 협력 확대도 서구 제재망의 압박 속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특히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은 더욱 어려운 과제입니다. 첨단 기술과 장비의 상당 부분이 서구 제재 대상이어서 대안 확보가 쉽지 않고 설령 확보한다 하더라도 기술 수준이나 효율성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징병과 해외 이주로 생산 가능 인구가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새로운 산업 육성에 필요한 숙련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IT나 첨단 제조업 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 경제는 당분간 현재와 같은 저성장, 고물가, 재정 압박이라는 삼중고를 견뎌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여러 변수에 달려 있지만 적어도 몇 년간은 어려운 시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 석유 가격 동향, 제재 강도의 변화, 군사적 상황의 전개, 그리고 국내 정치적 안정성 등이 모두 러시아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급격한 변화가 생긴다면 경제 상황도 크게 달라질 수 있죠. 이런 상황은 국제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경제 제재와 지속적인 압박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비록 즉각적이고 극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과 국가 운영 역량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는 국제 제재의 효과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례 연구가 될 것이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국제 공동체의 대응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금융 제재와 기술 수출 통제의 조합이 어떤 장기적 효과를 낳는지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현재 상황은 한 국가가 국제적 고립 속에서도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시간 실험장과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개 상황을 계속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